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1급 100길의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선행학습으로서 요약집들 먼저 봐주시면 학습의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의 항목 중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변동되는 것은, 자, 이렇게 물어봤네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참고로 영업 외 비용이 되겠죠. 영업 외 비용입니다. 자, 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 되는데요. 이 공식 중에서 영업 외 비용과 관련이 있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영업의 비용이 되고요. 총 비용이 증가되든지 감소됩니다.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게 되겠죠. 매출원가는 아닙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당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이익이잖아요. 영업 외 이익과 관련이 없고요. 여기에도 관련이 있지만 영업 외 비용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매출 총이익도 마찬가지죠.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거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영업이익도 역시 관련이 없어요. 매출이익에서 영업이익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영업의 손실이 비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자, 우리 이 내용은 실무 화면의 어디에 정기본 손익계산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실무 화면에 보시면 여기에 손익계산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죠. 어디에? 자, 영업의 비용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이 발생되게 되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빼고 나면은 뭐가 된다? 법인세 내고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저는 공식 배울 때 이 부분을 생략한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기본 손익계산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단골 손님으로 출제되는 내용이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자산이고 여기에는 타인 발행수표,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참고로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이며 수입정지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보기에서는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이후니까 안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사용되지 않는 계정과목은 분개를 하면 되겠네요.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면서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를 구입했고 먼저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선급금이 있단 말이죠. 빼고 잔액은 약속음.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약속음이 됩니다. 음이 나오면 항상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따라서 분개를 하게 되면 차량 운반구 2천만원 주고 구입을 했고 계약금 얼마? 2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1800만원은 엄을 지급했는데요. 자, 이거 지급엄하면 안 되겠죠. 왜?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미수금 아니면 미지급금이 되는데요. 지금은 돈을 주는 내용이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따라서 선급금 나왔습니다. 지급은 안 나왔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미지급금, 차량 운반구 다 나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지급음을 선택하실 확률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지급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아래의 고정자산 관리 대장에 의하여 2022년 말
기말 결산 시 감가상각비 제조원가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월할 계산하고 소수점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 잘라버린다, 버려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월할 계산입니다. 월할 상각은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중에서 자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차 중에서 제조원가입니다. 500번대 생산부를 말하죠. 즉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하셔야지 문제를 확실하게 안 보면 두 개 다 감가상각을 해서 합쳐버리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정액법 공식이죠. 정액법은 시도금가에서 잔존가액을 빼서 나누기 내용 연수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도금가 3천만원에 잔존가치 얼마? 500만원, 내용 연수가 5년 하면은 500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참고로 만약에 이 포트2 더블캡을 2019년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1년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입월이 언제입니까? 5월입니다. 그러면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8개월만 감가상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만약에 2019년이었더라면 333만원이 된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5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자, 무형자산 있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 상각기간은 다른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최대 상각기간은 무형자산의 최대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다른 관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르고 그런 게 없다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원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해당 상각 방법을 선택하고 그런 게 없다면 정액법이 원칙이며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 개발단계가 아니라 연구단계, 즉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는데요. 연구인지 개발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지출은 연구단계의 지출로 보고 이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경상연구개발비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무형자산은 영업상 목적으로 획득 또는 보유한 것으로 물리적인 형체가 없다. 그렇죠. 눈에 안 보입니다. 두 번째, 식별 가능성은 특정 무형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 맞습니다. 3번,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의 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예, 맞네요. 4번,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시가가 아니죠. 취득원가입니다. 취득원가로 측정하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6번입니다. 다음의 계정별 원장을 분석하여 9월 1일 단기 매매증권의 처분가액을 물어봤네요. 얼마 받고 팔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 T자 계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겠네요. 자, 먼저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금 50만원이네요. 이렇게 계정과목과 돈이 나오면 지금 현재 차변에 나와 있습니다. T자 계정은 반대변에 적어주면 돼요. 현금 50만원. 그리고 위에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을 비어있는 자리에 적어주면 됩니다. 자, 8월 1일은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 50만원을 현금 주고 구입했네요. 다음 두 번째, 9월 1일 현금. 자, 현금이 대변에 있죠. 대변에 있으니까 현금을 차변에 적어주시고,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비어있는 거에 대변에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단기 매매 증권을 매각했죠. 얼마 받고? 현금 50만원을 받고 매각하였습니다.
다음 9월 1일입니다. 현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현금이 어느 변? 차변에 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대변에는 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무엇을 물어보았느냐 하면은 처분가액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처분한 금액은 얼마인가 봐요. 첫 번째, 이거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10만 원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했죠.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50만 원을 50만 원에 팔았더라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기 매매증권을 60만 원에 팔았어야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10만 원 발생되겠죠. 따라서 처분가액은 60만 원이 되는 정답은 3번 문제이며, 이 문제는 틀리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50만 원 이것만 생각하시면 정답을 2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날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이 부분을 보시면 처분이익이 생겼단 말은 5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받았더라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자, 아래 분계를 각 계정 원장에 전개한 것으로 옮겨 적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또 역시 T자 계정이네요. T자 계정은 전산에게 이것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데 출제위원님 땡큐 감사합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예수금 계정이네요. 예수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금이 대변에 적혀 있죠. 대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변에 적혀 있기 때문에 자, 요 상대 계정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급여가 차변에 있네요. 그럼 급여가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이쪽으로 와야지 실제 분기하면 차변에 급여가 가고 대변에 예수금이 옵니다. 그래서 1번 되지 않습니다. 자, 2번 미지급금 예수금이네요. 이 같은 변에 있는 거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요거 안 되고요. 3번 미지급금과 급여네요. 거꾸로 찾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 분기하면 대변의 급여, 차변이 미지급금이 되겠죠. 그러면 급여가 차변에 있으니까 틀렸죠. 이것도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한번 볼게요. 역으로. 자, 급여가 대변에 나와 있네요. 분계를 하면 어느 변에 온다? 차변에 오고, 그리고 상대 비어있는 변에는 미지급금이 옵니다. 정확하게 급여 차변에 있고요. 대변에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의 계정 과목 중 계정 최저의 분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렇게 계정 과목들이 나오게 되면 확실하게 알고 있으시면 선택하시면 되고요. 확실하지 않으면 어디에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지교 등록에서 찾으시면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매도 가능증권 처분이익, 요거 그거죠. 처분이익이니까 영업 외 수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영업 외 수익, 자산 수정이익, 이것도 영업 외 수익, 자기주식 처분이익만 요거는 감자주세에 넣어줘 자본 잉여금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만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실무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지교 등록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면 계정 과목 및 지교 등록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찾으실 때는 컨트롤 F입니다. 컨트롤 F. 어떤 거? 자산 수정이익, 자, 찾아졌죠? 찾아졌습니다. 자산 수정이익은 어디에 나온다? 영업 외 수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가 무엇이었나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네요. 컨트롤 F. 자기주식 처분이익. 찾아졌죠? 자, 위쪽에 있네요. 자기주식 처분이익. 여기에 나와 있고요. 자본 잉여금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출제위원님 땡큐. 내용을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계정 과목 및 지교 등록에서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론 문제를 푸시면서 실무 화면을 참고하는 것은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시거나 확인을 한 번 더 하시고 싶었을 때는 이렇게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꼭 조회를 해보셔서 답을 선택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출제위원님 이거 100유래 왜 이랬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땡큐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무 화면의 제조원가 정기본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조회하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단기 총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제품 매출원가, 이거 물론 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정기본 원가 명세서에 나오니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정기본 원가 명세서가 있죠.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비, 여기에 재료비, 그리고 부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경비를 말합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3번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자, 여기에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기 한번 볼까요? 단기 총제조원가네요. 자, 단기 총제조원가, 여기에 말은 약간 다르네요. 단기 총제조 비용으로 나왔죠. 예,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품 매출 원가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정기본 손익 계산서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자, 종합원가와 개별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러네요. 단골 손님이죠. 자, 개별원가입니다.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하는 업종에서 채택하고요.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원가를 집계합니다. 원가 계산이 각각 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요. 건설업이라든지 기계 제조업, 항공기 제조업, 조선업 등에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종합 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똑같은 것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종에서 사용하고요. 제조 공정별, 공정이란 말이 공장에서 사용되는 말이죠. 원가를 집계합니다. 원가 계산이 간단하지만 원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업종으로 정유업, 제당업, 제분업, 제지업 다 공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다품종 주문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은 개별 원가 계산이다. 그렇죠.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정유업, 제당업, 제분업은 종합원가 계산에 적합하다. 그렇죠. 종합원가 계산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업, 그리고 주문에 의한 기계 제조업, 항공기 제조업은 개별 원가 계산이 적합하다.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죠. 맞습니다. 4번 상대적으로 정확한 제품 원가 계산이 가능한 방법은 종합원가가 아니죠. 각각 계산하는 개별 원가가 정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이네요. 평균법 어디에서 나옵니까? 완성품 환산량에서 나오는 용어죠.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자, 먼저 완성품 환산량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100% 완성했다 치고 몇 개 완성한 건가? 종합원가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되겠죠. 계산하시오. 단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한다. 자, 이것은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다. 공식을 대입하면 누구나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을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표현을 쓰게 되고, 다음 기초제공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단기 착수 수량 그대로 적었고요. 단기 완성품 수량 그대로 적었고요. 기말 제공품 수량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것은 평균법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이죠.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즉 단기 완성품 수량이 몇 개입니까? 800개 더하기 기말 제공품 몇 개? 50개 곱하기 완성도 몇 퍼? 40 하면은 800개 플러스 50개 곱하기 40%. 그러면 5, 4, 20, 820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 820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울러서 우리 가공비가 뭐예요? 요거는 공식에 대입해서 제가 풀었고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공비라는 것은 갈고 닦고 조이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단기 완성품 800개는 100% 가공이 되었기 때문에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800개는 다 가공비가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 기말 제공품이 남아있는데 50개가 남았고요. 그게 가공이 40%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핵심이 되겠죠. 내가 50개가 있는데 그 50개가 전체적으로 40%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100% 완성됐다고 한다면 몇 개 완성된 거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그러면 50개가 40% 완성됐으니까 100% 완성된 거로 본다면 20개가 되겠죠. 그래서 가공비는 800개 플러스 20개에서 820개가 되는데요. 이렇게 푸셔도 좋고 아니면 요 공식 정도는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자, 12번 다음 중 원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니까 이런 거 나와 있고요. 매물원가와 기회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대안들을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의 최대값. 내가 1번 알바가 만원짜리, 2만원짜리, 3만원짜리, 4만원짜리가 있는데 내가 3만원짜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원짜리, 2만원짜리, 4만원짜리를 포기를 했죠. 이 중에서 최대값은 얼마? 4만원. 이게 기회비용이 됩니다. 이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됩니다. 매물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매물원가는 과거에 실제로 지불한 것의 최대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키가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합계죠. 예, 맞습니다. 기초 제공품의 기초, 기말 재고가 없는 경우 단기 총 제조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같다. 당연한 말이죠. 예, 맞습니다. 3번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되지 않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의 합계이다. 매물원가는 과거에 지불한 값 맞는 말이네요. 4번 기회원가는 여러 대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을 때, 예, 맞죠. 선택하지 않은 대안의 기대치가 아니라 무엇이 될까요? 최대값이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들 중에서 최고 큰 값이 기회비용이 되는데 기대치의 합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및 거래 징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 재화는 물건, 용역은 노동력의 공급 시기에 발급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즉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나중에 용역이나 재화가 공급돼도 된다. 단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고요.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 그리고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에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 찾는 거네요. 1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였는데, 그렇죠. 부가세는 공급받는 자, 나는 공급하는 자, 사는 사람이 공급받는 자, 이 사람한테 부가세를 징수한다.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세금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한다. 여기에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3번 세금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이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왜 틀렸냐면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팔았고 돈은 B라는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세금 계산서는 돈 받은 사람한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재화를 공급한 A한테 발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지문을 보시면 자, 다른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즉 B가 발급한다. 이런 말이죠. 아닙니다. A가 재화가 공급되는 A에게 발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렇죠? 공급하기 전에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자주 출제되는 거고요. 이거 모르시면 아주 곤란한 내용입니다. 자, 면세 업종이죠. 미가공 식료품, 즉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 수돗물, 연탄,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 그리고 대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토지매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면세 업종입니다. 그리고 꼭 이 내용을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들어보고 면세에 있더라 없더라 정도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전세버서 과세입니다. 아니고요. 면세에 없죠. 면세에 없는 것은 과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동품도 과세입니다. 도서 대여 용역 여기에 나와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 학원의 교육 용역, 본대 교육 용역은 면세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학원 과세입니다. 그리고 무도 학원 있죠. 댄스 무도 학원도 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과세가 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우리 조회하는 문제에 보면 부가세 신고서에 위쪽에 빨갛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과세 표준 및 매출세기입니다. 이거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네요. 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애누리는 매출액에서 빼야 되고요. 환입된 재화의 가액도 빼야 되고 매출 할인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연체이자, 즉 공급 대가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 가액에 대한 대손, 돈 떼인 거죠. 대손금, 장려금, 이와 같이 유사한 금액입니다. 자, 여기서 장려금은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장려금이 있고요, 장려품이 있어요. 자, 우리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은 재화와 용역입니다. 즉 많이 팔게 되면은 우리가 물건으로 더 줄 수 있고요, 또는 돈으로 더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려금은 물건입니다. 재화를 줬을 때 부가세 납부해야 되고, 돈 자체는 뭐가 될까요? 재화도 아니고 용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가세 납부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아니면 돈을 받았습니다. 빌려줬던 돈을. 이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 경우는 돈은 재화가 맞습니까? 용역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부가세를 징수하지도 않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요거 오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장려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장려금은 장려품을 말하지 장려금,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손금입니다. 돈떼인 거죠. 이 대손금은 일단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무엇을 대손세액을 통해서 공제를 받는 겁니다. 알아주시고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총 매출액은 100만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자, 여기에 외상 매출금이 있네요. 외상 매출금, 연체 이자가 있습니다. 연체 이자 같은 경우는 무엇이 된다? 연체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죠. 얘는 빼야 됩니다. 다음, 매출 애누리 깎아야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가 되네요. 총 매출액에서 빼는 겁니다. 매출 할인이네요. 이것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거죠. 별 문제 없고요. 판매 장려금이 나왔네요. 장려금. 그런데 금전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건 재화였다면 이거는 뭐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는 물건이 아니라 돈이니까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거 빠지고요. 대손금은 대손금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에 포함합니다. 즉, 이 총 매출액 100만원 중에서 외상으로 판 게 얼마 있었는데 그 중에 2만원이 떼였네요. 즉, 포함이 되니까 이거는 여기에 포함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볼게요. 어떤 거? 자, 총 매출액 얼마? 100만원에서 매출 할인과 매출 할인 그리고 매출 애누리 46,000원을 뺍니다. 자, 판매 장려금은 포함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체이자 포함 안 된다 그랬죠. 이 대손금은 이미 이 100만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놈도 포함 안 됩니다. 따라서 100만원에서 얼마를 빼면 됩니까? 46,000원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름으로써 전산회계 1급 101회 이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에 명중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에 힘을 내고 구독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